먼저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태원 클래스 그리고 정대영 송영경제연구소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강의를 오프라인에서는 몇 번 해봤습니다. 요새 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봤는데 온라인에서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전달력이라든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강의를 한다니까 제 집사람이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거 쉽게 설명을 하라고. 아주 어렵고 복잡한 건 질색이어가지고 제 와이프가 이거 아주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쉽게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다른 데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질문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컷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저 질문을 그만뒀는데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쭉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물론 질문 시간이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 해소를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 가지고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이제 미국이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된 건 다 아실 테고요. 그게 갖는 어떤 함의성, 그 시사점을 두 개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이게 전체적인 그 쭉 흐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이 하여튼 그 디지털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발행을 해서 디지털 달러로 어떤 전 세계에서 글로벌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겠다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미국이 지금 부채 위기가 굉장히 크니까 그 채권을 계속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수요처는 자꾸만 줄어들고 미국 국채를 살려고 하는 기관들은 자꾸만 줄어들고 달러 베이스의 국채는 추가로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살 수 있는 어떤 수요처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준비 자산을 사야 되는데 그의 가장 핵심이 이제 결국에는 미국 단기물 국채이니까요. 자, 이건 좀 드러난 그 지니어스법 액트의 어떤 취지입니다. 그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취지인데요. 그 이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잘 순항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이 기축통화국도 아니면서 외환 통제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자본시장도 충분히 개방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이외에는 사실 거의 다 동일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나라 입장에서 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 유입돼 가지고 유통되는 상황 하나, 또 거기에 대응해서 한국도 원화 베이스의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된다. 그 통화 주권 수호를 위해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게 두 개가 앞으로 이제 혼재돼서 쭉 나올 텐데 어떤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관리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쭉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일반인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질문하는 내용이 보통 한 4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한다는데 이걸로 내가 과연 일반 소비자 입장입니다. 전문가나 어떤 금융기관이 아니고 이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 이게 가격이 안정되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는 건가? 이거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거 외국 돈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한국 원화 같이 똑같이 쓸 수 있는 건가? 은행에 발행한 어떤 돈이나 한국은행에 발행한 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건가? 하는 게 두 번째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호기심 내지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이걸 이제 발행하는 회사가 뭐야? 은행도 아닌데 이게 민간 무슨 테더사, 서클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믿을만 한 건가? 괜찮은 건가? 내가 그걸 사도?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궁금증. 네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이제 화폐 대체제로서 어떤 지급수단으로서 쓰인다고 하는데 이게 화폐인가?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를 대신하는 건가? 그럼 기존의 화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 이런 게 상당히 핵심적인 결국에는 질문이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이렇고요. 차례는 뭐 앞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느 정도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다 알고 아주 뭐 기본적인 지식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좀 난이도를 높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지식. 그러면서 하여튼 제일 처음에는 개요나 이런 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경제적 리스크,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경제적 위험이 있는지, 위협이 있는지 이걸 좀 조망을 해보고 현재 주요국에서 이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제도화해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법을 만들고 어떻게 이런 규제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서 금융, 글로벌 금융은 어떻게 변할 수 있고 한국에서의 어떤 국내 금융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나갈 건지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진화가 될 건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개요 및 거래 동향입니다. 자,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형태로 발행될 수가 있어요. 이 여러 형태에 따라서 규제의 어떤 형태나 내용도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발행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으로, 하나의 법으로 규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도 많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기네 마음대로 뭐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을 형성해가는 그런 나라거든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자체도 지금 완전히 달러 도미넌스잖아요. 달러가 지금 전 세계를 반수 이상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달러 도미넌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막 터트리면 되니까 전 세계에서 쓰라고 압력도 넣고 분위기도 조성하면 되니까. 근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 같이 약소국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발행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준비자산을 법정화폐로만 갖춰야 되는 건지 암호자산으로 갖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암호자산 필요 없이 옛날에 그 루나 텔 같이 이런 식으로 뭐 현재도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아주 규모는 미미합니다만은 발행 주체도 은행의 주도에서 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본시장 주도용으로 테더나 서클 같이 자본시장 주도용으로 이게 발행이 되는 건지 각각 다르거든요. 또 나중에 준비자산도 다 다르고 발행 형태도 각각 다릅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어떤 플랫폼의 운영 구조도 중앙화를 할 건지 탈중앙화를 할 건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에서 할 건지 프라이빗 기반으로 할 건지 이게 각각 다 다양하고 발행 주체에 따라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플랫폼을 구성할 거거든요. 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재 우리 준비자산 형태 비중을 보면은 법화, 법정화폐 준거형이 거의 98%로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호자산 담보형이 2%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아주 뭐 0.02%밖에 안 되는 식으로 일단 법정화폐이 대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입니다. 가격이 스테이블해야 돼요. 그죠? 1대1로 이제 고정이 되고 패깅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준비자산을 잘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자산이 안정성과 위험을 좌우하는 핵심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발행사 입장에서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수익성 높은 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수익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영 비용도 충당하고 자기네 수익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에스펙 간에 양 측면 간에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발행사 입장에서는 수익도 많이 내야 되는데 1대1로 또 상환 보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제 테더의 담보 자산을 한번 보죠. 이거 1사분기 기준인데요. 미 단기 국채로 현재 한 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RP나 MMF도 좋아요. 이것도 다 이제 달러 자산이니까. 근데 금도 한 4.5%를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5.1% 갖고 있고 대출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더사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준비 자산을 가지고 남한테 빌려주고 물론 다른 담보 자산은 받습니다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 담보부 대출도 한 6% 가까이 5.9% 1사분기 기준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이 많이 내포된 그런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1사분기에 테더가 수익이 45억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45억 달러.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분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허용 가능한 구조인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한 분기에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금융구조가 가능한 건지.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 하나 보십시오. 1년에 겨우 한 뭐 몇 조거든요. 10조 이런 식으로. 1년에 운영수익이 그 몇만 명을 고용하는 금융기관이 비교가 안 되죠. 자, 스테이블 코인이 근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육성 전략을 발표를 하고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그 발효가 됐고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그래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 패권을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미 국제 수요처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이제 더 이상 미 국채 더 이상 안 사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수준을 유지를 하는데 더 이상 추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부채 위기가 상당하거든요. 국채를 계속 추가로 엄청나게 발행을 해야 돼요. 이 국채를 누가 살 것인가? 살 사람이 없어요. 살 기관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해서 중미자산으로 거기에 편입을 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고, 그 다음은 암호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 탄생한 배경이 암호자산 시장,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알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어떤 중개 수단이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일반 상거래를 목적으로 이게 이제 개발된 게 아닙니다. 결코. 현재도 이제 안정적인 어떤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 그냥 전 세계에서 이게 85%입니다. 그 암호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되는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지리아나 케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면은 남미의 뭐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이런데 자기네 자국 통화가 워낙 불안하잖아요. 워낙 그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갖고 있을수록 계속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달러를 쉽게 사지를 못해요. 달러가 없으니까 그 현금 달러.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하고 페그가 되어 있잖아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보유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고 전자지갑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금융 시스템 불안한 나라에서 가치저장 수단으로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고요.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전자지갑만 개설하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사고 보유를 할 수 있고, 해외 근로자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고국의 송금을 아주 저렴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가명성입니다. 가명성으로 규제 회피. 결국에는 암호자산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규제 회피를 통한 기대이익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앞으로도 많이 하겠지만은 그 규제 회피를 함으로써 걸려도 아주 뭐 일부는 뭐 벌금을 먹고 처벌을 받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자산 해외 도피라든지 불법 무기 거래라든지 마약 거래, 그걸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명성을 통해서 이런 기대 이익을 올리고자 하는 동기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명성하고 이제 익명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익명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익명성이라는 건 지금 그 현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러나 이제 원화 현금으로 주고받을 때는 한번 주고받으면 이게 거래 어떤 근거가 하나도 안 남습니다. 누가 주고받는지 양 당사자는 물론 알겠지만은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이나 전혀 모릅니다. 현금을 직접 주고받으면, 그죠? 그건 완전히 익명성이에요. 어떤 거래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익명성이라고 그러고, 가명성은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전자지갑 주소를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소 기반에 의한 자금 추적은 가능해요. 근데 그 주소의 실명이 누구냐, 실주인이 누구냐, 이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뭐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은 해요.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이 주소하고 그 실명 간의 실주인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명성, 스테이블 코인은 가명성을 바탕으로 거래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것 또한 규제 회피를 여전히 많이 할 수 있다. 가명성 가지고. 실제 활용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호자산 시장에서 기직통화 역할을 한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흐려서 너무 잘 안 나오네요. 이게 85%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비중이 85%예요. 현재. 자, 그 다음에는 해외 송금이라든지 이런 거 스위프트,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해외 송금 방법보다도 훨씬 저비용으로, 이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은행을 통해서는 12%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하면 0.5에서 3.6%,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송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디파이, 그 탈중앙화 금융,
이걸 통해서 자,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자도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미국 지녀스 액트에서는 이자 지급을 금지했거든요. 갖고 있으면은 뭐 전혀 수익이 안 생겨.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받아가지고 또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금융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다 예치를 하면은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훨씬 더 또 활성화될 테고, 현재도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해지용,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어떤 그 자기 그 자산을 보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카드 발급, 현재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로 크립토 카드를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뭐 충전식입니다. 사전 충전식. 신용 부여 기능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직불이나 선불 카드지만 크립토 카드를 발행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아주 일부분이지만 쓰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테더나 서클, USDC나 USDT 거래가 가능하고요. 일부 지역 명동이나 지금 남대문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만 외국인이 한정되지만은 환전 ATM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 충전을 해와가지고 전자지갑 스마트폰에 한국 그 ATM에 딱 대가지고 달러 같은 걸 바로 인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제 그 활용 사례가 있다는 거.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은 일평균 거래액이 한 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1사분기 기준이고요. 전체 암호자산이 1460억 달러인데 거래 기준으로 한 반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제 암호자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한 48%가 정도 되는 거고, 국내에서는 1사분기 중에는 8%밖에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결제를 하는 건 아직은 안 돼 있고요. 대부분은 다 원화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 원화 계좌하고 다 연계가 돼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아니, 다른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 자산을 거래하면은 항상 그 원화 계좌하고 연계돼서 거기서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거. 글로벌은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그 전체 거래 규모 대비 한 반 정도 되는데, 저기 8%밖에 안 된다는 걸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체는 한 26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한 7월 19일 정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통계를 뽑은 거니까 현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안 날 테고요. 암호자산 시가총액이 한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4조 달러. 그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6.8%, 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체 암호자산 그 시가총액 비중이고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붉은색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거 자체는. 근데 왜 이렇게 오르느냐? 발행을 계속 늘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발행사들이. 계속 그 테더도 그렇고 서클도 그렇고 추가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를 합한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거래 규모가 더 크다는 거. 그 정도로 많이 하여튼 결제에 이용되고 있다. 용도는 많이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왼쪽 그래프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발행 건수입니다. 발행 건수.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양은. 개별적으로 테더도 하나고 뭐 서클도 하나 그런 식으로요. 이게 이제 거래소마다 상장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 평균 한 300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200개 정도가 미국 달러 베이스입니다. 미국 달러 베이스. 개수로는. 근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99%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미국 달러 베이스로 발행을 한다. 유로나 뭐 차이나 뭐 커머디티 상품, 재패니스 옌 이런 거 거의 뭐 1%밖에 안 된다는 거 다 합해도. 100%, 거의 100%가 다 했던 미국 달러 베이스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 일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820억 달러인데, 823억 달러인데 820억 달러가 미국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일평균 거래량. 대부분이 다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다. 국내에도 계속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고요. 당연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국내에서 해외 사업자로 이전되는 금액이 52주에서 73조.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지금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거래를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목적은 다양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많이 국내에서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당히 폭넓은
어떤 활용성을 가질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입장입니다.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라는 건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면 통화를 추가로 발행을 하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그러면 금리를 높이고 또 통화를 환수해서 경기를 좀 다운시키고 이런 역할이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앙은행이 아닌 제3자가 민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앙은행의 통화가 하나 있고 민간이 발행한 통화가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지급수단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제가 이제 발행자입니다. 근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1000달러어치를 내가 발행을 하겠다.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1000달러를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1000달러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제 지급을 해주죠. 그럼 이게 이제 지급수단으로 일단 시장에 방출이 된 겁니다. 1000달러가. 1000달러를 받았으니까 이건 1대1로 추가적인 통화 공급은 없어요. 근데 제 발행자는 준비자산으로 채권을 사야 돼요. 그죠? 자, 1000달러를 가지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00달러를 주고 채권을 샀어요. 그럼 제가 갖고 있던 1000달러가 다시 또 시장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만 보면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쪽에 줬으니까 1대1로 전혀 추가로 늘어나는 통화량은 없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1000달러가 추가로 방출이 된 거거든요. 에디셔널로. 이게 이제 똑같이 화폐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만큼. 기존의 달러는 1000달러로 이제 그대로 하나도 뭐 소유 주체만 바뀌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용자로부터 채권 소유자로 1000달러만 그냥 이렇게 이전돼서 이건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이걸 대가로 1000달러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 겁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성에 포함을 시킨다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유동성이. 그죠? 이러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집행력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통화가 자기는 어떤 관할권 밖에 있는 통화가 그만큼 늘어나서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은 통화량을 흡수하고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되고 추가로 발행만 하려고 그래요. 이익을 넣어야 되니까 더 많이 발행할수록 이익이 커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그만큼 그 어떤 효과가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죠.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고. 화폐의 단일성 중요한 개념입니다. 화폐의 단일성은 한 나라에서 원하면 원화, 달러면 달러 한 종류만 있고 한 곳에서 발행해서 어딜 가도 이건 1달러다 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에 인정을 하고 명목가치로 딱 인정이 되고 1달러가 어디 가서 뭐 0.9달러가 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화폐의 단일성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 민간이 여러 회사들이 각각 자기 브랜드로 발행을 합니다. 테더사도 있고 서글사도 미국이 그렇듯이 한국도 나중에 허용을 한다면은 뭐 카카오가 발행을 할 테고 네이버가 발행을 할 테고 뭐 쿠팡 발행하고 뭐 발행하고 다 각 민간 회사들이 따로따로 발행을 해요. 이게 물론 준비자산을 바탕으로 뭐 1원 대 1코인 다 뭐 보장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발행사가 다 다르고 준비자산의 형태도 다 달라요. 이게 나중에 1대1로 끝까지 잘 보존이 될 것이냐, 가치가 보장이 될 것이냐 모르거든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화폐의 단일성의 유지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달러라이제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가 우선 1차 타겟이 되겠지만은 앞으로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우리나라 사람들 달러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많이 또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외환 통제가 철저하지만은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확산이 된다면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보고. 금융안정. 당연히 은행들 입장에서 상업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래는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밖에서 도는 거예요. 유동성이. 은행에 들어오질 않아요. 유동성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대출을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전통적인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상업은행은 파산 위험이 있다. 유동성 위기가 온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어떤 최종 대부자로서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 은행이 안 망하게 최소한 그 예금자한테 보호를 해줍니다. 다 전에 일단 중앙은행이 다 먼저 유동성을 지급을 해줘가지고. 근데 민간이에요. 민간. 발행자가. 민간이 파산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아까 준비자산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법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규제를 하겠지만은 뭐 국채를 갖다가 뭐 몇 % 이상 가져라 뭐 다른 위험 자산은 안 된다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겠지만은 그걸 제대로 100% 지키고 한다는 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여러 가지 또 전통시장과도 어차피 내가
달러를 하여튼 1,000달러를 받았어. 스테이블 코인 대가로. 그럼 이걸 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채권을 사야 되고 전통 금융시장하고 어떤 스테이블 디지털 금융시장하고 또 연계가 되는 겁니다. 발행자를 중심으로. 그죠?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전통 금융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준비자산이 만약 값이 푹 떨어졌다. 채권 값이 저렇게 미국 국채 값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으로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유자 입장에서 이게 1달러가 유지가 안 되겠네. 나 빨리 이거 스테이블 코인 주고 나 1달러로 다시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준비자산을 팔고 이제 그 요구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값이 이제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2023년도에 서클사가 실리콘밸리 그 은행에 이제 33억 달러를 예치를 해놨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직전에 가면서 이 서클사가 이제 인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채권을 갖다가 예치를 해놨는데 은행이 좀 파산 위기에 처했으니까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유동성을 보장해서 겨우 이제 그 서클사가 인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어디 생길지 모르거든요. 2022년에 잘 아시겠지만은 저 테라 루나 사태 이때 뭐 이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붕괴됐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터질지 지금 이게 모를 정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지금 가장 위험상이거든요. 자, 불법 자금 이용입니다. 자금 세탁, 제재 회피, 불법 거래, 불법 무기, 불법 마약 뭐 이런 거요. 국제적으로도 지금 무기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요. 다 무기 거래 많이 하면서 대가를 갖다가 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다른 비트코인 암호자산으로 결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네 번째가 북한이랍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해킹한 것도 물론 많겠습니다. 근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불법 무기 거래를 하면서 얻은 대가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북한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썰이 있고요. KYC라고 어떤 상대방을 확인 못하는 이런 그 절차의 미비성을 이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데요. IMF나 뭐 이 금융안정위원회 이런 데서 이 AML이라든가 CFT 불법 테러 자금 방지라든지 이거 그 자금 세탁 이런 것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국제기구에서.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IMF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부도 그렇고 뭐 중앙은행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다들 뭐 이거 추적이 가능하다 막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상에서 P2P로 개인 대 개인으로 지갑 간에 자금 이동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추적이나 통제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떤 경제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로 그게 확산이 될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 미국의 부채위기가 현실화된다.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현실화된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엄청난 양이 다 그냥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 너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뭐 들을 수는 있겠는데 언제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P2P로 자금 이동할 때 추적 및 통제가 어렵다.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요국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점차 지금 뭐 미국이 지금 지녀서 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구체화되고 있고 다른 나라도 그 전에 EU나 일본, 영국 이런 나라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시작해서 제도화를 했어요. 근데 이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건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미국이 워낙 그 메이저이기 때문에 그 도미넌 사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자국 시장에 들어와서 달러 베이스에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퍼뜨려 가지고 유로면 유로, 엔의 어떤 무력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서 EU나 뭐 일본 같은 경우 법제화를 했고요. 이 뒤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통화 정책이나 금융 안정이 우선입니다. 보수적으로 굉장히 접근을 하고 있지 미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 미국하고 동일시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고요.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미국은 뭐 제도화를 일단 했습니다. 뭐 이런 용도, 달러 중심의 어떤 기축통화 체제를 구축해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를 완전히 한 건 아니고 지금 하원에서 법이 통과됐고 이제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죠. 미국이 왜 CBDC를 금지를 했느냐? 결국에는 CBDC하고 스테이블코인은 대체관계입니다. 대체관계. 똑같은 디지털 통화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 발행한 거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한 거거든요. CBDC를 중앙은행에 발행해서 시장에 이제 쫙 그 국민들이 이용하게끔 아주 잘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다. 그러면 스테이블코인이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스테이블코인을 할 역할을 CBDC가 다 하면 되니까. 근데 중앙은행에 발행하는 건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민간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성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어떤 그 효율성 이런 걸 더 중시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포인트라든지 사용하면 포인트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카드사. 그런 어떤 프로모션을 못 한다는 거. 현재도 그래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원하면 원화를 발행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카드사, 뭐 은행, 무슨 핀테크 업체들이 여러 가지 그 포인트나 뭐 그런 걸 많이 주잖아요. 쓰게끔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은 CBDC를 발행해서 어떤 그 백본 역할, 어떤 코어 역할만 하고 이걸 바탕으로 일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보조적인 지급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 발행하면 하여튼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그만치 제약을 받거든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키려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은행 그 디지털 커런시를 금지를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이것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자, 이제 지니어스 액트에 어떤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완료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고 결제, 지급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발행자 입장에서 발행 자격입니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 발행을 하고 그걸 또 다시 예금을 받아가지고 뭐 대출을 해주고 이런 걸 못합니다. 오로지 발행하고 환수하는 이런 역할만 합니다. 발행자는 철저히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사전에 어떤 승인된 그런 기관만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부 아주 철저히 해놨습니다. 준비자산도 요건을 굉장히 강화해놨고 이자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국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카테고리 내고요.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제도를 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줄까?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일단 테더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위험한 자산도 포함이 됐어요. 준비 자산으로. 그래서 미국의 이 지니어스 액트를 요건 충족을 못해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테더는 앞으로 이제 이게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만은 3년이 지난 다음에는 테더는 미국에서 유통이 안 됩니다.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은 준비 자산을 그대로 그 형태로 간다면은 그래서 테더가 이제 어떤 행보를 취할지 그러니까 자기네 그 준비 자산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그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고 뭐 담보보 대출이라든지 금, 뭐 비트코인 이런 걸 처분을 할지 그건 테더가 어떻게 할지는 달려있는 거죠. 아니면 뭐 스테이블코인 회사를 별도로 하나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법인을 두고 거기서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또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테더가 기존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어떤 플랫폼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테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택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뭐 어떤 행보는 없습니다. 서클은 반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테더가 그만큼 위축이 될 테니까. 테더가 지금 한 66% 되고 마켓쉐어가 이 서클은 한 26% 되기 때문에 한 3배 정도가 높거든요. 테더가. 근데 테더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활동에 제약을 받을 거기 때문에 서클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다. 근데 대형 금융기관들도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분명히 발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JP모건이라든지 여러 시티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발행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마존, 월마트 뭐 이런 데 다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도화가 되면서 굉장히 경쟁은 더 심화될 거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말고 기존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암호자산을 다 이제 거래하는데 이 스테이블코인이 쉽게 획득을 해가지고 거래를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거래량도 늘어날 테고 가격 변동성에도 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테고요.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가 출시될 테고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전통 금융시장은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 국채 수요가 이제 굉장히 확대되면서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금리나 유동성에
어떤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테고, 은행의 예금 축소가 되고 은행의 어떤 그 기능이 자꾸만 축소가 될 테고, 기존의 지급결제 플랫폼, 카드사라든지 은행의 어떤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게 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별도의 플랫폼 내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기존의 어떤 카드사라든지 은행의 플랫폼 내에서는 그만큼 비중이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축소가 될 테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온다면은 더 경쟁이 가속화될 테고,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미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은 두 가지로 나눠서 했고요.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스테이블코인인데, 단일 법정화폐 EU, 유로, 단일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한 게 전조화폐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을 구집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용자 보호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국 법인이, 외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테더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지금, 메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EU에 가가지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겠다. 그럼 거기에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준비자산도 EU 영 내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준비자산 가지고 EU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 안 됩니다. EU가 지금 자기네 자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 EU 영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 준비자산을 갖춘 법인에 한해서만 유로든 달러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시행 후에 현재 지금 10개 기관이 발행 승인을 받아서 유로 기반, 이게 지금 EURC인데요. 이게 이제 서클 프랑스라고, 미국에 있는 서클사가 프랑스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발행을 한 게 EURC입니다. 유로 기반의 그 스테이블코인이고요. 하여튼 현재는 유로 기반이 10종, 달러 기반이 5종 발행을 해서 유통 중인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비중은 2%도 안 되는 거죠. 유로를 이렇게 허용을 해도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경쟁이. 일본. 가장 최초로 제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법으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굉장히 일본은 기존에 자금 결제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 전자금융 거래법 같이 자금 결제를 위한 기존의 법이 있었는데, 여기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미카는 완전히 그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전용 법이고, 그래서 총괄적인 법은 미카인데, 유럽에 먼저 일본이 2023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결제 수단으로 정의를 하고 은행이나 자금 이동업자 아닌 신탁회사 같이 거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허용을 했고요. 현재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현재는 법에 채권도 안 됩니다. 준비자산으로 무조건 되고, 고객으로 받으면 다 요금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0% 상환 보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해놨고요.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자국 내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서 지금 2023년 이전에는 테더라는 US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일본에서도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요건을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테더는 일본에 있는 거래소에서 다 퇴출됐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서클은 물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이게 강화되니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전혀 꿈쩍을 못하니까 100% 요금을 내고면서 50% 이내에서는 국채라든지 정기예금 이런 걸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하려고 안을 만들어서 의회는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발의는 돼 있습니다. 요거. 근데 아직 논의는 전혀 안 되고 있죠. 일본도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요금을 100%다. 영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올해 중에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기구들도, 그러니까 2024년 트럼프 정부가 이제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출범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요. 그 전까지는 BIS라든지 FS라든지 G20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암호자산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파급력이 크고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도 많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규제할 건지,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국제적으로, 국제 간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논의도 많이 하고 가이드라인도 많이 내놨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상당히 그 전문가들은 많이 좀 활용을 할 텐데 각 국가도 어떤 가이드라인으로서 자국 입법화할 때 많이 이제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BIS는 특히 이제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지금 거기다 쭉 열거를 하면서 결국엔 문제가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화폐의 핵심 요건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먼저는 화폐의 단일성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화폐의 단일성. 한 화폐는 하나의 고정된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 화폐 단일성. 그 다음에 탄력성입니다. 두 번째는 탄력성. 자, 현재 중앙은행 입장에서 화폐의 발행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고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고 금리도 이제 물론 같이 조정을 하겠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탄력성입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 가지고 경기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이제 탄력적으로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행자 입장에서 무조건 되고 발행만 해야 돼요. 환수할 일이 없어요. 뭐 수수료로 일본 받는 거, 비용을 받는 거, 그건 이제 물론 폐기돼요. 그건 아주 뭐 0.1%도 안 되고 계속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발행자 입장에서. 이거 뭐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탄력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방향입니다. 일방향. 경기가 계속 과열되는데도 민간들은 계속 추가로 발행을 해야 돼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환수를 못하죠. 그게 이제 탄력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는 거.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무결성이 결여됩니다. 무결성. 어떤 결점이 없어야 돼요. 화폐는. 이게 불법 자금으로 이용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테러 자금으로 이용되고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최대한.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죠? 현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은 되고 있는데 그 아주 일부분은 어쩔 수 없고 경제가 이제 돌아가는 한 100%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또 최대한으로 지금 막고는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어떤 그 규제도 안 받고 많은 양이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불법 무기라든지 마약 거래 이런 식으로 무결성에 결정적인 어떤 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 측면에서 모든 게 미비되기 때문에 화폐 대체제나 지급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BIS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도 당연히 내포를 하고 있고, 이게 지난 그 6월 달에 나왔었고요. 7월 달에도 또 뭐 비슷한 보고서를 또 하나 냈습니다. BIS가 현재 많은 입장을 대변하고 있죠. 중앙 입장을. 자, 여태까지 좀 국제적인 어떤 동향이었고, 국내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은. 정부는 지금 규제 체계를 뭐 한참 고민하고 있고요. 금융위를 중심으로. 외국환 거래법도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나 유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 이걸 대지급, 현재 달러같이 대지급 수단으로 볼 건지 단순히 그냥 암호자산으로 볼 건지 이런 정의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외국환관리법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어떻게 규제를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규제를 할 건지, 기존의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해서 뭐 그걸 규제를 할 건지, 이런 문제 계속 논의 중이죠. 아직도 정부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진영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뭐 한국은행과 같이는 다 관련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제대로 지금 안 돼. 지금 관세 이슈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는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를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해가지고 먼저 규제 샌드박스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어떤 보완점을 좀 추가 개선을 한 다음에 그때 정식으로 법을 발효시켜서 하는 건 어떠냐 하는 것도 한 대안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법을 지금 하나는 발의가 됐고 또 추가로 뭐 계속 의원들은 발의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힘도 어제 뉴스에 나왔대요. 모 의원이 하여튼 스테이블 코인 법을 뭐 지금 발의를 하겠다는 게 뉴스에 나왔던데 하여튼 그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법을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고 국내 거래소도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암호자산을 거래할 때 특근법에 따라서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룰이라는 건 이거 암호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이체를 할 때 송신자하고 수신자의 정보를 같이 담아서 이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는 사람이 누구고 산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주고받을 때 이게 국내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해외하고의 거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국내법입니다. 그러니까 트래블 룰을 이건 강제 조항입니다. 트래블 룰은 반드시 계좌 간의 그 전자지갑 간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자산이 이체가 될 때 송수신의 정보를 같이 담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해외 거래소하고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해외는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계 자율적으로 화이트리스트라는 룰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해외 거래소라든지 해외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도 뭐 어떤 법을 하여튼 지키고 명확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우리 한국 거래소에 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나는 국제적인 룰을 잘 따르겠다. 자율적으로. 그러면 전 그런 기관한테는 우리 국내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사더라도 아니면 다른 암호자산을 사더라도 이 화이트리스트 룰을 지키는 그런 해외 사업자한테는 보낼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아주 극소수입니다. 해외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한국에 자발적으로 이걸 등록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그래서 이건 제한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10개 시중은행들이, 10개 금융기관들이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핀텍 업체들도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상표권 등록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국은행은 근데 이제 계속 통화당국 입장이니까 가장 중요한 그 당사자라고, 정책 당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총재는 여러 번 발언을 했는데 제가 두 개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을 허용할 경우에 어떤 그 자본 유출이라든지 통화정책 유효성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건 쭉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필요하다.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 밀려들 경우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국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이라든지 용도, 그건 둘째치고 일단은 발행을 해야 됩니다. 통화주권 측면에서도 뭔가 소비자들도 이제 써야 될 테니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필요하다.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대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느냐, 그거 이제 같이 잘 논의를 해보자. 그냥 무조건 되고 막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현재 그 발의된 내용, 국회에 발의된 내용이나 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너무 문제가 많다. 좀 더 문제가 안 생기게 잘 해보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먼저 허용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뭐 빅테크 업체들, 국내 빅테크 업체도 허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제 담당 팀장의 얘기는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은에서 제시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언론에서 이렇게 코트를 해온 건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허용을 할 때 미국처럼, 미국이 이제 그 지니어스 액트에서 그 SCRC라고 스테이블 코인 서티피케이션 앤드 리뷰 커미티라고 스테이블 코인 인증 및 심사위원회라는 게 지니어스 액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금융기관한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인가를 할 때는 저 SCRC의 멤버는 미국의 재무부, 그다음 미국의 중앙은행, 그다음 미국의 그 예금보험공사, 우리나라로는 예금보험공사 FDIC, 이 세 개 기관이 지금 SCRC의 멤버입니다. 이 세 개 기관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야지 비은행 기관에 대해서 발행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을 따가지고 국내에서도 최소한 먼저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게 좋겠지만은 만약에 다른 기관도 허용을 한다면은 저런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세 개 기관이 합의를 본 상태에서 허용을 하자. 그냥 무조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비금융기관 같은 경우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준비자산의 운영 능력이라든지 인력의 어떤 맨파워, 이게 뭐 사고를 낼 수 있는 가장 그 소스는 사실 그 담당자거든요. 지금 금융기관도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납니까? 그죠? 아무리 규제를 많이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건 뭐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많으니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 체계는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그 현재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한테 그런 일부 어떤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이런 화폐 대체제인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허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우려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이거 제도화를 해야 되겠느냐? 다른 나라 사례로 볼 때 스테이블 코인이 기술의 편의성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요건. 그게 엄청나죠.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이죠. 근데 그런 기술보다는 이건 화폐 시스템입니다. 화폐.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화폐 시스템이에요.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제도, 어떻게 제도화를 하느냐. 그리고 제도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다는 아니고 이 제도가 실제로 잘 자리 잡아서 위험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그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제도와 신뢰 기반이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형성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제도화를 해야 되거든요. 동일한 기능, 현재 화폐하고 스테이블코인하고 기능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화폐에 부과하고 있는 어떤 규제를 스테이블코인도 동일하게 부과를 하자는 거죠.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를 하더라도 통화정책이나 외환관리,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기축통화 같은 경우 엄격한 방화벽이 필요하다.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서 국가 간에 이게 또 제도가 다르면은 현재 그 텍스헤이븐 뭐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규제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막 움직이잖아요. 다른 나라도 같이 공조를 해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같이 해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돼. 세부 방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원화,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을 발행할 때 어떻게 규제할 거냐. 발행인 자격, 준비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 상환 청구권을 보장할 거냐. 이용자 보호,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서 이런 걸 의무화하고 이거 신원 확인 뭐 그런 거죠. 이건 자금 세탁 방지, 이건 테러 자금 이용 뭐 방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국가 간 거래 규제도 같이 고민을 하자. 이거 뭐 기본적으로 다 당연히 갖춰야 될 내용이고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 다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국외 발행 외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미국 테더라든가 서클에서 발행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건지. 현재는 달러 같으면은 뭐 사전에 신고를 하든지 금융기관을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다 이제 사전에 뭐 신고 수리를 해가지고 허가를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체를 시켜주려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기관 필요 없어요. 블록체인 기반에서 지갑 대 지갑을 바로 전송을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 걸 국내에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외화 스테이블 코인이 막 밀려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건 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어디에 뭐 딱 그 제도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 명시가 된 건 아니고 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외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도 국내에서 원화만 발행을 하고 있지 뭐 달러를 갖다가 어떤 업체가 발행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 국내 유통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국내와 동일하게 앞에서 쭉 설명드렸듯이 국내에서 유통을 시키려면은 그만큼 국내 그 준비자산을 보관을 해야 되고 1대1로 반드시 상환 의무화를 시켜야 되고 화이트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트래블을 기반한 화이트리스트를 상대방하고 분명히 그 딱 해가지고 화이트리스트가 적용이 된 거래소하고만 뭐 이체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강제화를 해야 되고요. 외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자, 해외에서 발행을 했더라도 국내에 등록을 해서 테더먼 테더 서클도 국내에서 등록자로 발행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어떤 그 운영을 하게끔 하고 무조건 내가 허용하는 게 아니고 거래소는 거래가 될 테니까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테니까 거래소를 기반으로 해서 환전이나 이런 거 할 때 원하고 그 테더나 서클 간의 그 환전을 할 때 반드시 거래소 기반 내에서 하기로 의무화시키고 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손실 보전이라든지 준비사 영내 보전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자 이런 그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현재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가능한 뭐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그만큼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어떻게 될 거냐? 먼저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입니다. 엄청나게 금융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존의 전통 금융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맥킨지에서 발간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발간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장점,
뭐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쭉 제시를 했던데, 제가 기억에 일단 스피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코스트 이피션시, 굉장히 효율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지금 자금을 왔다 갔다 뭐 송금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세 번째는 어베일러빌리티,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 365일 어떤 장소에든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하고 시간 제약 없이, 장소 제약 없이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클루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아주 그 불확촌에 있는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마트폰 웬만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전자지급만 개설하면은 누가 오도 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포용, 인클루전. 그 다음에 크로스보더, 국가 간 거래. 국가 간 거래도 지금은 스위프트라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지금 피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로스 국가 간에 결제나 뭐 송금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5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이런 겁니다. 그 엄청난 파워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가명성 때문에 이런 그 국가가 공주를 하더라도 통제가 쉽지 않은 이런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런 거 전혀라기보다는 개의치 않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많이 쓰면 좋으니까. 그만치 뭐 달러 베이스의 부채를 많이 살 테고, 다른 나라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북한이 만약 우리나라가 이런 그 규제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뭐 이렇게 자금 세탁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도는 아작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그 CBDC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해보고 검토도 많이 하고 테스트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EU의 중앙은행의 ECB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보면 BIS 서베이를 하는데 2023년 기준인데 최근 건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 94%가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을 위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테스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CBDC도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완전히 그 소비자 프렌들리 하지는 않지만은 모든 그 기능은 다 담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CBDC를 뭐 중앙은행도 많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혁신성은 이런 잠재력이 아까 말씀 잠재력은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저변에서 일반 그 대상자를 하는 현재 뭐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뱅킹, 뭐 디지털 모바일 뱅킹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에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아니 CBDC를 바탕으로 그 하단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 자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상호 보안성이 확보되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쭉 비교하는 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게 이게 다 녹아 있으니까 시간 나면 한번 쭉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더 파일 업로드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금융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잠재력도 크고 실제로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고,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화폐는 어떻게 발전해 갈 거냐? 이런 식으로 한번 짚어보죠. 기존의 법정 화폐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확산된다는 전제하에 수요가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고 지위가 그만큼 약화되겠죠. 법정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역할이 만약에 CBDC를 발행 안 하고 그냥 기존의 어떤 피지컬한 그런 화폐만 발행한다 그러면은 이 법정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으로서 역할. 일반인들이 뭐 쓰겠어요? 훨씬 불편하고 그럴 텐데, 그죠? 익명성을 원하는 아주 일부, 뭐 그런 사람들은 현찰을 쓰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디지털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별로 수요는 없을 것 같고, 비기축통화국, 통화 주권의 위협이 더욱 가중될 테고, 특히 남미라든지 이런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이런 나라에서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심화될 거다. 기존 법정화폐에는 자꾸만 설 자리가 좀 더 위축될 거다.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은행 역할은 당연히 좀 위축될 때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떤 결제 수단이 많이 활용화되면은 기존의 주식이나 뭐 채권 이런 것도 토큰화돼 가지고 블록체인에서 그 거래를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결제가 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빨리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이라든가 전통 실물 자산,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토큰화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훨씬 더 좋으니까 이런 건 오히려 더 크게 더 진척이 있을 것이다. 청산 및 결제 시스템도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화가 될 것이다. 기존의 암호자산 시장, 스테이블 코인 말고 암호자산,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알트코인 자산, 디지털 생태계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됨으로써 이게 그 결제 어떤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된다면 유동성이라든가 활용성 측면에서 크게 확장이 될 테고, 디파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이 돼가지고 소비자를 상대로 어떤 뭐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훨씬 더 촉진이 될 거다. 완전히 전통 시장에서 디지털화된 디파이 시장으로 많이 전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 디지털 금융은 국가 간의 어떤 송금이라든지 결제의 혁신 당연히 뭐 예상이 되고요. 포용적 금융의 확대다. 어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그 금융이 굉장히 그 확대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혜택을 많이 볼 거다. 프로그래머블 머니,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추면은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뭐 그런 거잖아요. 특정한 용도를 또 지정도 할 수가 있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개념을 완전히 실현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이고요. 반면에 이제 새로운 어떤 위험 국면으로 당연히 진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지만은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가동은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뭐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직 초기 단계인데 이런 게 과연 실현 가능한 구조인지 아직 그 검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 대규모 해킹이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대규모 해킹이 훨씬 더 기술은 진보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스마트 컨트랙트도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습니다. 네트워크 장애, 지금 인터넷도 그렇고 이 기반에 이제 정전이 일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CBDC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건 대규모 정전이라든지 인터넷이 안 될 때 실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게 다 그것도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존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고받는 어떤 결제가 되는, 이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건지, 누가 이걸 관리하고 할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발행자 부등, 뭐 기존의 금융기관 같은 경우 중앙은행이 다 어떤 그 최종 대부자로서 뒤에 좀 이렇게 든든히 받치고 있는데, 민간이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도 없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파산을 했을 때. 규제 회피라든가 규제 사각지대가 어떤 그림자 금융에 많이 생길 텐데, 이 규제를 피해가지고 이익을 보려는 이런 주체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앞에 이런 그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그냥 놔둔 상태에서 지금 막 서두르게 법제화 해가지고 허용을 한다?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길게 봐가지고 좀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난 6월 24일 날 그 파이낸셜 타임스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이제 쭉 그 칼럼을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뭐 다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제 설명드리는 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맨 마지막 줄에 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요 얘기를 써놔서 제가, 이거 재밌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 입장에서 BIS는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을 대변하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BIS나 중앙은행이 잘 해나가길 바란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중앙은행의 BIS가 코너에 몰린 상황이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 지금 중앙은행의 CBDC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은 페드는 완전히 발도 묶였잖아요. CBDC를 지금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한국도 뭐 그렇고, 한국도 지금 통화정책에 굉장히 그 중요한 당사자인데, 지금 뭐 제대로 지금 힘을 발휘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그러니까 제도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제도를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확 될 경우에 중앙은행은 이미 늦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이후에 뭐 CBDC를 발행한다? 방법이 없죠.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뭐 상당히 광범하게 퍼졌다면은 그것도 늦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위험 요인을 대체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뒷북을 치면은 효과도 적을 뿐더러 제대로 대응도 할 수 없고 이미 사용자들은 많이 이걸 쓰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이 얼마나 빨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느냐, 너네한테 달려있다, 얘네가 잘 좀 해라 하는 게 가장 최종 메시지입니다. 자,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